네, 반갑습니다. 공TV 라이브로 만행작을 전담하고 있는 김만입니다. 자, 행자 이제 우리가 총정리할 때가 됐는데 행자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특강도 또 올려두고 있고, 이제 공TV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뭐냐면 이 숫자, 이 객관식에서 숫자들이 행자에서도 의외로 숫자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다한 숫자들 많이 외우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걸 정확히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숫자들 한번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가야 될 것들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유용한 꿀팁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행작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 법령 특강도 있고 총정리를 위한 요약 특강, 또 특강도 있고, 거기다가 숫자 특강, 이런 건 만행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창적 아이덴티티죠. 이런 좋은 요소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 시험에 꼭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면 행정법과는 달리 조문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객관식이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울 것은 좀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봤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간혹 보면 막 잡다한 숫자들 많이 외우고 계시는데 그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것들만 좀 하자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시고 불필요한 건 외우지 마세요. 그런 잡다한 숫자들, 예를 들어 윌슨의 탄생연도, 그런 걸 왜 외웁니까? 전혀 필요 없죠. 네, 그런 거 외우실 바에 제 생일이라 외워도 돼요. 제 생일은 언제? 2월 19일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숫자로서 정리할 것들 한 방에 한번 끝내보자 이겁니다. 자, 만행정만이 제시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바로 아주 유용한 꿀팁 강의, 숫자 특강을 이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또또북, 우리 요약서인 이 또또북에 들어와 있는 뒤편 마지막에 붙여놓은 이 또또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항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것이 만행자의 특징이다 죠. 자, 이 또또북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PPT를 보셔도 됩니다. 자료들, 추가적인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 올려뒀으니까 충분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도록 하시고,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이제 수가쁜 수험생을 위해서 숫자 정리 특강 한 큐에 끝냅시다. 자, 우선 첫째, 정보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나라 정보무 평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볼 것들인데, 일단 한국의 정부조직은 어떠하냐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조직은 우리나라 중앙부처는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개의 부처가 있다는 점, 이건 상식이죠. 자, 업무평가를 위한 체계에서 기본계획, 항상 체계에 기본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본을 토대로 했을 때 바로 국무총리가 3년마다 세웁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전략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누가? 중앙행정위원장이 3년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 시행은 바로 매년, 상식으로 시행은 매년입니다. 매년 알겠죠? 1년 단위라고 해야 됩니다. 매년 1년 단위. 그래서 이러한 체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업무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확인하셨죠? 33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31. 자, 그리고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바로 시행계획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평가를 하겠죠. 매년. 평가위원회 숫자,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평가라든가 위원회 구조에서 좀 더 공정성을 강화할 때는 주로 위원 구성의 3분의 2, 즉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상식으로 계시면 이런 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자, 두 번째로 온다면 정부 업무 평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에 위원의 위원장이 둘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걸 제가 메두사 조직처럼 생겼다라고 했는데, 장은 원래 하나인데 웬만해서는 장은 하나, 4개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민간인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장이 둘로 구성되는 것 이외에 수업 시간에 또 특별한 조직 하나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이런 조직도 조심하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꿀팁을 알려드렸던 조직이 뭡니까? 힌트! 부위원장이 셋이나 됩니다. 무려 셋! 뭐였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로 업무별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셋입니다. 그것과 위원장이 셋인 정부평가위원회는 구별을 해 두십시오. 자, 국민권익위원회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그리고 몇 명을 포함하냐? 15인 몰라도 됩니다. 자, 위원으로서 이런 사람들, 즉 행안부 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위촉한 민간으로 구성되는구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행자에서 웬만해서는 연임이 다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연임 금지라는 상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만 특별연금페이 드릴 테니까 웬만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임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임 가능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본다면 행정장은 굳이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적인 토대와 이런 기본적인 건전한 공무원적 마인드를 좀 갖고 있으시다면 특별히 외울 게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만 외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위한 일은 말 그대로 두 문자의 홍수에 빠진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 트렌드의 행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무거나 막 외운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열공하는 바보라고 부르죠. 알겠죠? 열심히 하더라도 할 걸 해야 됩니다. 할 걸 하고 그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행정을 처음 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강의를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걸 정확히 하면 이번 시험에서도 입증됐듯이 나온다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죠. 우리 만행자 교재에서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 7급 같은 경우 한 개 벗어납니다만 19문제가 거의 다 적중돼 9급은 당연히 수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숫자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 물론 이것만 나온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로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들을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소화된 할 것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정보평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론에 나온 것을 한번 살펴봤고 총론에 나온 것들은 뒤에 또 볼 겁니다. 자,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정보 공개도 물론 행정법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집니다만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아닙니다. 이것도 받으시고 이런 사안 관련돼서 우리가 이 법령특강을 올려두고 있는데 2019년에 법령특강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 강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이 법령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법령특강한 것도 제가 아마 유일무이할 텐데 이런 법령특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행사에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 이론을 다져두고 이제 기출 빅데이터로 기출을 봐두고 기필코라든가 실력을 토대로 해서 기필코, 즉 기출 필수 코스에 있는 문제와 실질적 영역을 업그레이드한 실력의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이제 119를 토대로 해서 심화하고 또또로 정리하는 거죠. 여기에 법령특강, 또특강, 숫자특강이 딱 결합되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파이널 600제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이 범위 내에서만 트레이닝 하셔도 충분히 95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겠죠? 자, 요렇게 커리어를 구성하시고 여기에 법령특강과 숫자특강과 또 하루 만에 총정리 특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 하에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 위원장 패스하고 부여임기 2년 참고로 보십시오.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공개 심의회를 거쳐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해놨죠. 당연히 연장됩니다. 자, 그 다음 정보 공개 거부 시의 제도 이와 하는 거 거부까지 한번 조금 넣어봤는데 숫자랑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또는 정공개 청구에 21일 경과 시, 자, 심판 이의 신청.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심판 전체주의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분 공개 결정도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이 신청에 들어왔을 때 바로 30일이라는 날짜 한번 주목해 놓으시고 자 30일입니다. 뭐 7일 정도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심판은 행정심판이죠. 준사법적 절차로서 공개 거부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같은 구조입니다. 소송도 90일 180일 구조 이런 날짜를 갖고 있죠. 이런 날짜들은 행정법을 위해서라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죠. 자,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업인데 사회적인 즉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두는 특별히 설치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근간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이 사회적 기업에서 주목할 것은 이윤, 즉 그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써라 라고 해놨죠. 아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막 그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노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3분의 2, 이윤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을 경우에 100만 원 다 내 거로 가져가는 건 일반 사기업이죠.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소셜 벤처라고 불려지는
이 사회적 갭은 약간의 특혜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으로 쓰세요. 그럼 3분의 1은 너의 수익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환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갭에서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고용자들은 어떠다? 무급, 유급, 당연히 유급입니다. 유급이어야 됩니다. 무급 안 됩니다. 네, 유급 근로자로 채용해야 되겠죠. 3분의 1이라는 걸 받으시고, 그 다음 요 공식, 요 할인율에 대한 건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봐두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요 할인율 공식은 꼭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 숫자만 나온다고 해서 숫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외워주셔야죠. 그렇죠? 자, 할인율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 자, 현재 가치, present value라고 불려지는 것은 미래값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1 플러스 i 요 구조의 기간 n 승분의 1이죠. 자, 조금 크게 적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뭘 보고 계셔야 되냐면 결국 현재 가치와 바로 할인율은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비례 관계. 알겠죠? 그러니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고 바로 할인율이 작아지면 현재 가치는 커지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온 게 바로 뭐죠? 기간. 기간도 현재 가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냐 3년짜리 사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 결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숫자 형태로 응용해서 낸다라고 한다면 행적 전체에서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만행작의 선물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혹시라도 이 n승, 기간 n승을 10 혹은 2년, 100년, 200년 주면 어떡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 출지원 지도 계산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산기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 주로 거의 퍼펙트하게 1년으로 줄 겁니다. 1년. 알겠죠? 그래야만 n승에 1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i, 이 할인율을 구하거나 할인율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이 할인율을 구하려면 미래값과 현재값을 알아도 될 것이고 아니면 할인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값을 알면 현재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현재값과 할인율을 알 수 있으면 미래값도 구할 수 있고 알겠죠? 서로 언제든지 수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한 산수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자, 요 공식 할인율 관련돼서 이거 어디 쓰는 거죠? 근데 그렇죠. 비시 분석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제 분석의 비시 분석의 대표적으로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죠. 요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MPV 값은 어떠하고 비시 비율은 어떻고 MPV 수년제 가치 값은 어떻고 그리고 비시 비율에서 요 값들의 기준은 뭐였죠? MPV는 0, 1, 0보다 커야 되고 비시 비율은 1보다 커야 되고 알겠죠? IRR 값으로 간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IRR 내부 수익률로 간다면 이건 그냥 크면 됩니다. 뭐보다? 기준값보다 크면 되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출제는 줄 겁니다. 알겠죠? 하다못해 공단기 할인율 주더라 하더라도 공단기 할인율보다 크면 됩니다. 공단기 할인율이 뭐냐고 나도 모릅니다. 지어낸 겁니다. 알겠죠? 그냥 크면 된다는 거. 요 내부 수익률은 큰 값을 고르면 된다는 거. 됐죠? 세 가지의 기준까지 확장 정리해 두십시오. 자, 특강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 P 할인율에 대한 걸 봐놓고 그 다음 진위계수. 이 진위계수를 왜 봐야 되냐면 진위 아저씨가 인덱스 계수로 만드는 건데 요 진위계수는 사회적 형평성,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흔히 수저논쟁에 의해서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현상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위계수가 시자주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하느냐면 로렌츠 곡선에서 근거하죠. 들어두십시오. 로렌츠 곡선은 바로 전체의 값을 가지고 자 소득의 누적치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딱 배열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축적해 갔을 때 바로 이 대각선에 제일 가깝게 붙으면 그 나라는 평등한 거고 직각곡선 형태로 가게 되면 불평등하다. 이게 로렌츠 곡선이죠. 요 로렌츠 곡선에서 이제 요렇게 나타났을 때 요 로렌츠 곡선을 이제 면적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A가 A고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분의 A의 크기. 요 면적의 크기죠. 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므로 진위계수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 이 A 값이 쭉 커져버리면 이까지 오겠죠. 결국은 삼각형 전체의 요 면적 부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1. 즉 진위계수는 1로 갈수록 불평등하고 그 값이 작을수록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요즘 한 2년 전에 진위계수를 측정해보면 한 대략 한 0.38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때. 이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만큼 불평등보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요 진위계수. 그래서 이 불평등도 형평등에 관련돼서 낮을수록 평등하고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되셨나요? 진위 됐습니다. 진위. 자, 다음 책임 운영기관. 이 책임 운영기관 이거로 에이전시라고 불러주는데 이 에이전시를 왜 만듭니까? 그렇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꿀팁으로 또또북 총정리 하루만에 총정리하는 특강에서 이 에이전시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라. 어떤 나라를 배경한다고? 영국입니다. 영국. 알겠죠? 영국을 배경하면 되고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을. 자, 이 영국을 배경하고 있고 이 에이전시에서 책임 운영기관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일치시킵니까? 분리시킵니까? 분리. 그래서 집행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 운영기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책임 운영기관의 장인데 장에게 인사상의, 재정상의, 조직상의 재량을 줍니다. 그리고 재량을 주고 평가를 하죠. 시행한 다음 평가에서 바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분야를 에이전시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기관장인데 이 기관장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2년 그리고 5년 2년 5년까지 네 1년은 기관장 부임하자마자 바로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무 파악 정도를 주고 최소 2년에서 5년 범위까지 이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임기 부여를 내줍니다. 물론 잘했을 경우에 재평가를 거쳐서 다시 연장도 가능하고 또 하나 요 기관장은 공무원입니다. 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민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민간인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책임 운영기관 2년에서 5년. 자, 요렇게 한번 확인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물론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면 이 정도 되셨으면 만행제 커리를 충분히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빅데이터 그리고 수학 1과에 다셨다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편하게 그거였지 충분히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까먹거나 놓쳤다면 다시 보완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PPT가 잘 안 넘어가는데 자, 넘어갔네. 자,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인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방형 직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공직의 전문성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점이죠. 요 전문성을 위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바로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모직위는 뭐냐면 부처 내부죠.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부처 내부에서 조직 있게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모직위를 합니다.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자, 그래서 임용기간이 개방형 직위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자, 5년 이내고 공모직위는 이미 공무원이니까 임용기간에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바로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직인데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가 바로 개방형 직위죠.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는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뭘까요? 부처 자율직위입니다. 그래서 20, 30, 50 이렇게 구성됩니다. 알았죠? 자, 개방형 직위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년 그리고 20% 범위 내에서 뭐 과장급 직위 총수 20% 이건 빼도 됩니다. 자, 직위 총수 20, 30, 자율직위 50%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 인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원래 꼭 외워두셔야 될 이번 2019년 대비 라이브 또또 총정리 하루만에 끝내기 특강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반드시 또또 특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좌 아래 공개강의입니다. 공개강의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평에서 근무 승진해서 승진 후보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 요소 점수 배분 비율인데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을 80, 경력을 20, 70이 아닙니다. 20, 80, 20입니다. 80, 20. 알겠죠? 7대 3이 아니라 8대 2 구조로 간다는 점 반드시 외우고 계십시오. 나오면 석소를 날리고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았죠? 자, 다음 PPT로 넘어오셔서 그 다음 볼 것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연금.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연금을 위해서 기여금을 매달 꼬박꼬박 거의 월급에서 바로 떼일 겁니다. 알겠죠? 자, 유리지급을 부르죠. 자, 일단 그렇게라도 떼이는 건 참 좋죠. 합격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걸 위해서
요 연금에 대한 건데 연금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개정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많은 수치들이 나옵니다만 물론 기본적인 걸 다 넣어드렸습니다만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정된 사항에서 방향성이 어떤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잡다한 거 빼버리고 자 기여율. 기여율은 뭐냐? 인상됐습니다. 9%로. 예전 거 몰라야 됩니다. 알겠죠? 기여율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이런 거. 알겠죠? 내는 것들이 인상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거 연금 지급률이 1.7%로 인하됐죠. 즉 여러분은 어떠하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분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이나 하십시오. 알겠죠? 합격이나 하셔서 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수치 정도. 네, 예전에 교육 행정 문제에서 이런 수치를 묻는 것 이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그건 좀 오버된 문제였고 알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미 노출되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요건은 전부 다 10년으로 통일되어 있고 연금 개시 연령은 점차적 증진입니다만 65세, 궁극적으로 65세입니다. 그렇죠? 과정상의 과도기에 있는 연도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65세, 개시 연령 65세, 수급 요건 10년 이상, 그리고 9% 1.7% 인하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금 산재보험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떤 분이 그런 산재 정산에 대한 비율을 묻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알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걸로 볼 수는 없고 시행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PPT를 쓰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들은 전부 어디에? 만행자 기본서와 또또북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공무원연금 됐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건 임용의 결격사유죠. 임용결격사유. 자, 요 임용결격사유도 하나씩 한번 봐두십시오. 요 임용결격사유와 여러분이 요 임용결격사유 요 사유에 대해서 가끔 혼동하시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알겠죠? 요즘 뭐 개인 파산 뭐 길 가다 보면 현수막 많이 붙어있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이겁니다.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된 겁니다. 집행. 금고라는 것은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금고가 뭐냐?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한이 완료된 후 2년입니다. 요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제가 파이널 600제 요런 걸 한번 딱딱 건드려 봤었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혼동하실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꼭 받으십시오. 남들은 이걸 잘 안 보지만 여러분 꼭 받으세요. 만행자 꿀팁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유예만 보십시오. 유예. 유예서. 그래서 유예는 2년. 유의. 연예인 중에 유의라고 있던데. 알겠죠? 예, 여자 탤런트 중에 유의라고 있던데. 유의.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부터 유의 한번 실시간 검색률 1위를 한번 띄워봅시다. 유의. 안 뜨겠죠? 네. 자, 유의.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유라고 하든가 유의를 하든가. 자, 요거 하나만 확실히 받으시오. 유예입니다. 기한 완료, 당연히 완료지. 기한 중에, 유예 기한 중에 그런 장난 안 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종료 5년, 유예는 2년. 이렇게 딱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 상실, 정지된 자도 당연히 임용 결격사유입니다. 해임 사유 아닙니다. 결격사유입니다. 결격. 임용의 결격사유. 자, 그리고 임용 결격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겠죠.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 3년. 아주 중요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계시겠죠? 만행적 때 소개시켜드린 것을 이걸 굳이 두 문자로 딴다면 해임은 3년이니까 해삼. 바다에는 멍게도 있고 말미잘도 있고 해삼도 있고 소주 생각하지 마시고 해삼입니다. 해삼. 자, 파면 제일 강력한 징계처벌이죠. 파면은 5년입니다. 파면 5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네 바로 임용할 수 없죠. 자, 해삼, 유의 이렇게 딱 정렬해서 바로 임용 결격 사유까지 한번 확인을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올 게 공무원 징계 관련돼서 자, 요 징계 관련 수치도 한번은 확인을 꼭 해두셔야 될 기본적 사항이죠. 자, 경징계로서 견책과 감봉이 있는데 견책은 바로 보수에는 큰 영향을 안 주죠. 6개월은 됐고 12개월 이내 감봉인데 감봉은 1, 3개월에 보수의 3분의 1. 외우기 좋죠. 1, 3개월에 3분의 1. 딱 3분의 1입니다. 1, 3개월. 1에서 3개월간 3분의 1. 자, 이게 바로 경징계고 그리고 소청심사. 요 징계 들어가기 전에 소청심사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소청심사에서 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란 거죠. 30일 소청입니다. 소청 알겠죠? 여러분의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 들어가죠. 소청심사위원회 바로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30일. 그리고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예기한을 얼마로 하냐? 40일로 합니다. 40일. 만약에 소청심사 중인데 후임자가 와버리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일로 딱 해두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도 실무에서도 매우 좋을 겁니다. 그렇죠? 30일, 40일. 그래서 소청심사를 거쳐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경징계 받고 그 다음 중징계. 자, 43일 더불어서 중징계 가죠. 중징계에서 보실 것은 자, 일단 정직을 스탑하는 겁니다. 정직. 요 정직과 강등인데 정직은 1, 3개월인데 1, 3개월인데 보수의 전액삭감. 요 법 개정되고 나서 시험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두십시오. 정직은 전액. 자, 강등도 3개월간인데 요 전액삭감이죠. 전액삭감입니다. 바로 정직과 강등. 네. 자, 그 다음 들어온 게 해임과 파면인데 자, 해임은 좀 전에 우리가 해임은 3년, 해삼이라고 했죠. 해임 3년인데 요 해임과 파면부터는 이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퇴직당합니다. 퇴직까지 넘어가는데 3년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만약에 금전적 비리로 해임에 대해서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요 조건을 꼭 주목하시면서 이럴 경우에 자, 퇴직급여 급여는 5년 미만은 8분의 1, 5년 이상은 4분의 1을 삭감합니다. 8분의 1, 4분의 1. 거기다가 수당, 퇴직에 따른 수당, 퇴직수당. 수당은 4분의 1이죠. 이거 뭐였다고? 그렇죠.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요 녀석을 딱 외워두세요. 왜 외우냐? 요걸 그대로 외워두시고 이제 더 강력한 징계인 파면. 알겠죠? 파면. 얼마 전에 교육부의 모모 사람분께서 파면 조치를 받았다가 나중에 소청심사를 거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복권되는 경우를 겪었었는데 이 파면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 제일 강력합니다. 자, 파면은 5년간 취임할 수 없고 자, 퇴직 시 급여액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삭감합니다. 수당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금전적 비리를 위한 해임 사유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미만일 경우에 퇴직급여가 5년 미만의 해임에서는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2는 얼마? 16분의 1? 그러지 말고 아니죠. 8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1이죠. 그럼 도저히 왜 8분의 1, 2를 곱해서 4분의 1이 나올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십시오. 연구실로 알겠죠? 한 대 때릴 테니까. 네, 그러시면 됩니다. 딱 2대 맞으면, 꿀밤 2대 맞으면 아차 하고 또 올 겁니다. 자, 장난이고, 자, 요 그대로 하나만 외우십시오. 그렇죠?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거기다 곱하기 2하면 파면으로 요건.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들을 확인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징계 이제 절차로 오셔가지고 징계 절차로서 자, 사유 통보받은 날 기관장은 1개월 이내 징계를 요구하고 이건 패스하셔도 되고 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죠. 보통징계위원회는 바로 30일,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입니다. 요 보통과 중앙으로 나눠지죠. 네, 보통과 중앙으로 나눠집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여기 중앙은 5급 이상. 자, 그래서 30일, 60일 요 정도. 위원장 수 5인, 과반 산서 참고로 보십시오. 자세히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이내 징계하고 요거보다 사실 시험에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요거 아주 제가 강조했었는데 소멸시효. 행정법은 아니지만 행정법처럼 법의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징계 사유의 소멸시효로서 통상적인 것은 3년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녀석입니다. 요즘 분위기상 이 금품 향후 수수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윤리 정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금품 향후 수수 공급 명령 유효의 경우에 몇 년? 5년입니다. 알겠죠? 5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년. 자, 요거 주목하고 꼭 계십시오. 다들 놓치고 있는데 만행에서 콕 찍어서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또또북 뒤에 보면은 숫자 비법 특강 해서 3년 전에 이 비법 특강을 토대로 해서 또또북에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자, 요걸 토대로 해서 확장해 두은 겁니다.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또또북 뒤에 첨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또북. 자, 그 다음 또 하나 숫자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 징계와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공과상 여기다 넣어드렸는데 15기간. 자, 15.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이제 15기간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식 임용을 마치게 되는데 요 15기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성격은 시험의 연장으로 바라봅니다. 학설은. 자, 그래서 5급과 6급으로 나눠서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죠. 여러분은 바로 6개월에 15기간을 거치고 정규 발령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기간도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 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입니다. 취업 제한제도. 자, 윤리 파트 관련해서 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인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근거가 공윤법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이걸로 치면 안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퇴직 전 5, 퇴직 후 3년입니다. 자, 이와 구별해야 될 게 바로 이 녀석이죠. 비위면직자. 비위로 면직당한 사람,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은 부방위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다르죠. 공인법이나 부방위법이냐. 자, 그래서 비위면직자로 취업 제한인 경우에는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입니다. 더 강화되어 있죠. 여기 개정 대상으로서 바로 작년 또 특강 숫자에서 이거 꼭 하세요. 바로 다음 주 시험에 탁 들어와서 우리 만행자의 특강을 보신 여러분이 다 맞췄던 그 상황입니다. 알았죠? 5년 비위로 면직된 자. 알겠죠? 여러분 비위로 면직된 자는 주로 여러 가지 뭐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뭘 한다? 부정을 저지르겠죠. 그 부정을 저지르는데 사실 범죄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술이라든가 어떤 이성 문제가 생각보다 금전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은 차지를 합니다. 그럼 술 하면 어떤 게 써보세요? 맥주? 소주? 맥주 좋죠. 맥주 중에서 이 비면적자들은 주로 카스가 아니라 오비 맥주만 먹습니다. 오비 맥주. 오비. 왜 이랬을까요, 제가? 네. 유치하지만. 알겠죠? 5년. 비면적자. 오비 맥주. 오비 맥주를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오비 맥주. 오늘 한잔 할까요? 네. 한잔하면서 오비! 비면적자의 5년을 위하여! 라고 이제부터 건배를 외치시는 겁니다. 알죠? 비면적자의 5년! 오비! 네. 꼭 오비. 자, 이런 유치함이 때로는 여러분을 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비 맥주입니다. 맥주는 오비. 알겠죠? 그렇지만 카스를 드시겠죠? 오비 맥주. 자, 그 다음 오비. 수입 맥주 드시지 마시고, 네, 오비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네, 갑자기 칭따오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오버됐습니다. 그렇죠? 자, 공직자의 취업자 제한제도에 들어가서 비면직자 5년 구별할 수 있겠죠? 요 공윤법에 근거한 것과 다르다는 점. 다음 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아주 가끔 행작 내용으로 좀 묻습니다. 행정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죠. 자,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트렌드적 방향이라서 그래서 좀 더 한번 주목해 보려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근거는 부방위 국민권익위 설치 관한 법률이고, 자, 총 15인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있죠. 부위원장 3명. 앞에 바로 정보무평가위원회는 그렇죠. 그건 위원장이 둘이고 여기는 부위원장이 셋입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를 딱 나눠줬어요. 장 1명 있고 부위원장 3명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서 각자의 업무가 행정심판, 고청처리, 부패방지 이렇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도 만행자 기본서에 그대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3명 봤으니까 업무까지 행정심판 1명, 그리고 고청처리 1명, 그리고 부패방지 1명 이렇게 3명으로 딱 구성됩니다. 자, 부위원장이 셋이라고. 그렇죠? 셋. 자, 그리고 임명구조는 패스. 자, 임기는 3년. 3명의 3년. 아주 좋죠? 네, 3명의 3년입니다. 3명의 3년. 삼삼하죠, 아주. 삼삼합니다, 삼삼해. 자, 삼삼하게 딱 돼 있고,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고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60일 내에 처리한다라는 경우,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바로 60일 내에 처리하고 30일 이내 연장도 가능하죠. 연장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3인 3년 정도를 주목해 두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다음 볼 수 있는 거 재무행정. 자, 이제 재무행정이라든가 이 지방행정은 좀 더 숫자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오죠. 그만큼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을 짜서 그 원칙 그대로 딱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재무행정의 파트입니다. 자, 기본으로 보여야 될 것은 바로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에다가 제출하고 요 120일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이 수치는 반드시 외워야 될 사항이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범위 증액 비용 설치 안 된다는 건 참고로 보시면서 요 120일과 30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회계연도 개시를 기준해서 120일 전까지 자, 이렇게 제출하면 심의 걸쳐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심의 기간은 며칠이냐?
90일입니다. 90일. 그런데 요 날짜를 왜 정하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간은 얼마다? 그렇죠.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면 됩니다. 90일 전. 요거는 헌법, 요거는 국가재정법. 시험 나올 때 법적 근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90일, 요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국가재정법. 그러니 헌법보다 더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위헌은 아닙니다. 120이라는 국가재정법적 근거가. 그렇죠? 자, 제출기한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기한까지. 자, 요 90일, 120일 봐도 하시고. 자,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재정운영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요 예산과 함께 하는 거죠. 예비비의 비율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근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이 100분의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 갖고 있냐면, 지방정부 예산의 예비비도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알겠죠? 100분의 1 갖고 가시고. 자, 그 다음 예산 일정 가기 전에 바로 이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공간상 바로 여기 배치해놨는데,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제출이죠. 이건 헌법. 방금 했던 이겁니다. 헌법상이 90일 전이지만 바로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이라는 점. 알겠죠? 그러나 산술적으로 심의기한은 90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90일. 그리고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 심의가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 90일, 30일, 그죠? 자, 올라오셔서 예산 일정. 요 예산 일정은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날짜가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죠. 자, 중앙관서가 기재부에다가 사업 계획서 1월 31일까지, 1월 말.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가이드라인을 딱 기재부가 내려주는 게 언제? 바로 3월 30일까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각 부처가 기재부에다가 딱 주는 날짜가 5월 31일까지. 1월 30일, 5월 30일,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날짜가 딱 외우기 좋도록 되어 있죠. 7월 30일은 기억하지 마시고. 알겠죠? 1월, 3월, 5월 말. 자, 그럼 그걸 모아서 이제 기재부가 국회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주게 되면 기재부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 완료가 회계연도 개시 국회에서 30일 전까지. 알겠죠? 이때가 대략 날짜로 12월 2일. 그래서부터 12월 2일 바로 긴급 속보 국회 통과, 내년 예산을 통과. 이거 자주 나온 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날짜 그대로 121년 30일 전까지 이렇게 세트로 반드시 예산 날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암기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딱 해서 노트북에 있는 걸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 독서실 앞에 딱 붙여두시고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네. 커피 한 잔 보시고 그렇게 하면 딱 외워질 겁니다. 예산을 봤으니까 제가 또 수업 때 강조했던 게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 날짜도 가끔씩 무시하는데 결산 날짜도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에 규정된 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좀 귀차니즘이 좀 강한 출제는 될 때 이런 걸 그대로 싹 넣어서 숫자 바꾸기 장난을 치는 거죠. 네, 그걸 대비해서 보시는 건데, 자, 출납기한 회계연도 말까지 출납기한을 정리하고 사무완결은 바로 연도 말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가 2월 말까지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산보고서가 기재부 장관 이제 감사원에다가 전 정부 걸 모아서 전체 정부 걸 모아서 감사원에 주죠. 언제? 4월 10일까지 줍니다. 4월 10일까지. 왜 다음 회계연도를 줄까요? 당연히 예산의 집행이 된 다음 연도에 하는 거죠. 그럼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 그리고 4월 10일까지 주면 감사원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 보고서를 딱 해서 5월 20일까지 다시 감사원에서 기재부 장관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4월 10일, 5월 20일. 그리고 나서 정부는 감사원에서 받은 결산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이제 바로 국회로 넘겨 토스해 주는 겁니다. 언제? 5월 30일까지. 자, 여기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요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결산입니다. 예산과 다르죠? 예산 얼마?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결산은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되셨나요? 거기에다가 아직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거는 뭐 국회직 할 때는 내겠지만은 바로 국회는 8월 30일까지 이제 같이 요 국정감사는 언제 하느냐? 정기회 개시 전 이전 30일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까지 그래서 국정감사까지 봤습니다. 요 날짜까지. 자, 요 예산 과정의 날짜는 꼭 봐두실 것. 결산 과정까지. 자, 그 다음 지방자치제도로 넘어오셔서 지방자치제도로 넘어오셔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연히 한 명입니다.
여기는 바로 2명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1명입니다. 자, 기본적 사항인데 임기 4년에 연속 재임 3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장 12년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요겁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죠? 4년은 맞지만 재임 기간의 제한은 없죠. 알겠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정부직 지방공무원에서. 자, 그리고 부단체장, 보조기관에서 부단체장의 서울특별시, 특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3명까지 둡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행정부시장이 2명이고 정무부시장이 1명이죠. 정책 업무, 행정 업무. 자,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급에 있는 그들은 원칙은 2명이죠. 원칙은 2명이라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요렇게 정부, 이렇게 1명씩 행정과 정부 쪽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 단서 하나 붙는 게 바로 뭐냐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급 경우에는 뭐 한다? 바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를 포함합니다. 도까지 포함해서 광역시와 도. 여기에서는 인구 800만 이상일 경우에는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3명까지. 알겠죠? 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까지 준다고. 나머지 도들은 3명까지 못 가죠. 인구 때문에. 자, 도까지 추가하셔서 도, 그리고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1명씩입니다. 부군수, 부구청장, 그리고 부군수라든가 부지사,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부지사가 아니라 부시장, 정무부시장 1명씩. 이건 지워버리시고 1명. 자, 부군수, 부구청장,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부시장 같은 사람들이 부시장이어야 되는데 부시장 이 전부 다 1명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상 여기다 넣어드렸는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제2요구에 대해서 장애 관련 장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어온 것들이 제2요구 들어가는 거죠. 제2요구 들어갔을 때 장애 제2요구 했을 때 그 제2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때 대법원에 하면서 그리고 20일이라는 점. 요 20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날짜 20일. 그리고 제2요구에 대한 제2결에 대한 제소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행정법원이 아니죠. 네, 요거 확인해 두시면서 다음. 의회에 오셔서 의회 내부에서 또 하나 볼 것들이 좀 있는데 의회 내부에서 볼 것들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의원의 신분은 4년이고 정무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연임 제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매년 1회입니다. 시도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14, 9일 외워두시고 자, 조사는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죠. 감사는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므로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최적 3분의 1 이상 연소로서 하게 됩니다. 자, 정례회, 감사랑 정례회 다릅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입니다. 2회. 감사는 1회. 일반적 임시회에 대해서, 자, 임시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지방자치론에 있는 기본적 구조는 의회 의결은 거의 다 3분의 1, 최적 3분의 1 구조를 많이 칩니다. 최적 3분의 1. 자, 됐고, 여기 의원의 징계로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요 제명이 특별의결 정도수인데, 요 제명은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제일 강력하죠. 얼마 전에 도의원 외유 사건이라든가 칠곡군 도의원 외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명했다 이렇게 하죠. 뭘 했다고?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둡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재명이죠. 재명은 3분의 2입니다. 미안합니다. 경기도지사님. 알겠죠? 이렇게 해도 외웁시다. 이재명 3분의 2. 재명은 3분의 2.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 네이버 검색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다른 기사들이 뭐라고 많아서 이재명. 자, 그리고 구성으로 광역은 의장 1명에 부의장 2이죠. 나머지는 1입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확인 정도입니다. 자, 다음 오셔서 자, 정족수와 관련되어서 정족수인데, 자, 의사 정족수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요 말씀드렸고,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인데, 자, 이제부터 특별 의결 정수 꼭 빼야 되겠죠? 자, 좀 전에 했던 제명, 뭐라고? 3분의 2. 자, 그리고 제2요구에 대한 재의결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입니다. 출석 3분의 2. 요렇게 해서 재의결. 그럼 그래서 조례들은 확정되고 나면 이걸 장이 받아가지고 제소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 대법원으로. 며칠? 20일. 자, 그 다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요거 꼭 조심하라고 했죠. 장에 대한 불신임이 아닙니다. 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으로서 제적 4분의 1의 제적 과반수입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이 아닙니다. 제적 과반수. 특별 의결 정도수 꼭 외워두십시오. 자, 강화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방재정 관련돼서 이 국고보정과 기본교육 지방교부세인데 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한번 보고 가죠. 일단 근거법이 다릅니다. 교부세는 교부세법에 근거하고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거가 다르죠. 그리고 주무처 행안부 장관 국민안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모든 바로 지방교부세를 집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안전부 안에 가면은 바로 행정안전부에 자치과가 있고 자치국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큰데 자치국 안에 보면 교부세과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금이라고 해서 기재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재부 겁니다. 자, 용도는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이지만 교부세, 세금이니까 일반 재원이죠. 일반 재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인 불균형 조정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는 수직적인 하죠. 수직과 수평도 대주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국고보조금의 의미로서 보조금, 좁은 의미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이건 뭡니까? 사무의 성격이 있다는 분류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사무냐, 단체임 사무냐, 기관임 사무에 따른 그 분류입니다. 자, 요 명칭은 봐두면 되고 그 다음 요 교부세를 원래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죠. 자, 첫째, 보통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19.24%입니다. 퍼센트 알겠죠? 자, 19.24%에 97 특별 교부세는 내국 총액 19.24%에 3% 요 수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로 서울시 7급 자치 지방자치로 요 비율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쏙 들어왔었습니다. 나온다고 외워두세요라고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 100%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 개별 소비 총액의 20%죠. 20% 요겁니다. 요렇게 붙어 있고 실제 소방안전 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배분에 따라서 소방 업무에 대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대되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 꼭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부세에 대한 재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내 19.24%로 구성되는 거 하나, 조합부동산세 하나, 그리고 담배 개별 소비세의 총액의 20%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재원. 그리고 또 수치로서 중요한 게 바로 보통 교부세 교부는 뭘 기준하냐? 보통입니다. 이것은 재정력 지수를 기준하죠. 재정력 지수 1 초과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죠. 근데 주의할 건 특별 교부세는 특별 교부세는 이 재정력 지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특별 교부세는 재정력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 교부세는 재정력지수와 상관이 없지만 확인하셔야 될 것이 그 종류로서 보면 요건 바로 우리 지방자치로 만행적 지방자치로 날개 딱 넣어드려서 7급 지방자치로 서울시지방자치로 그대로 적주한 시험 지문이 되고 한번 보십시오.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산정할 수 없는 지금 특별 교부세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특정한 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재난복구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재정 수요 100분의 50 국가 장려 지방 간의 시급사업, 협력사업 이런 걸 위해서는 100분의 10, 바로 100분의 40이 시험에 딱 들어왔었습니다. 틀려보세요라고 냈지만 우리 만행자에서는 이미 커버하고 있었죠.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행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서 학습과 이런 커리어에 대한 것을 두드리는 행정 학습을 제대로 잘 해두시면 당연히 고득점합니다. 네, 자 됐죠? 다음 들어오셔서 자, 이제 주민참여제도인데 주민참여제도와 관련되는 이 수치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될 파트죠. 요건들 때문에 그런데 자, 조례개폐 청구제도 자, 광역과 여기 특례로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고 있죠. 자, 광역 100분의 1, 70분의 1야. 기초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요거 됐고 그 다음 주민투표입니다. 자, 주민투표에 대해서 요 의회 제적 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 자 찬성 요건을 받도록 하시고 확정은 3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3분의 1 이상 투표 안 하면 뭐 한다? 아예 개표하지도 않죠. 3분의 1. 그래서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에서는 3분의 1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시오. 3분의 1 요거. 그 다음 감사 청구 요건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500, 300, 200 여기는 바로 뭐다? 특례죠.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특례입니다. 특례. 알겠죠? 광역은 500, 인구 50만은 300, 그리고 기초는 200, 500, 300, 200. 자, 그리고 감사기간 60일. 기본적 구조죠. 자, 500, 300, 200.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주민 소환입니다. 소환인데,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역단체장은 100분의 10, 기초는 100분의 15인데, 의원은 100분의 20이죠. 의원은 100분의 20인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례. 비례는 제외됩니다. 비례는 뭐가 제외된다고? 소환해서 제외됩니다. 주민 소환해서 제외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서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 되셨나요?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뚜껑도 안 엽니다. 3분의 1. 자, 예산 편성 의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한번 비교해 보면 국가 120 그리고 회계연 대기시 30일 전이죠. 광역은 50, 15일, 기초는 40, 10일입니다. 이 수치도 같이 봐두십시오. 이런 것들 알겠죠? 딱 단계별로 돼 있죠. 확인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래 2019년을 위해서 알아야 될 숫자들을 한번 총괄해서 봤습니다. 최소화된 숫자고 이 정도 숫자만큼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특강 특별히 공TV와 더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업그레이드된 숫자에 대해서 이제부터 외우셔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중간에 두 문자 따라드렸다든가 특히 주의하세요 하는 것들을 특히나 더 주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들보다 더 맞춰야지 하면서 막 잡다한 숫자 외우지 마시고 이 정도 항상 말하지만 만행작은 항상 열광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만 정확히 하면 행사는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을 연구할 것이며 우리의 슬로건 열광, 저의 열광과 여러분의 열공이 만나면 당연히 합격이죠. 이게 바로 수험의 진리입니다. 단순하지만 명쾌한 진리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지면 명쾌한 만행작을 토대로 해서 바로 여러분 합격의 행사기 꼭 고득점하고 결국 만행작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죠. 네, 행작 때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끝까지 건강히 잘 하시면서 다음 특강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